이번엔 너가 살아.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말에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계산하는 김영길 할아버지. 넌 왜 자꾸 나 만날 때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 해장국 사주면서 생색내냐? 그건 그렇고 다음 달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줄 거지. 딱 너 포함해서 친구 3명밖에 없는데 나 기 좀 살려주라. 얼마를 하라는 거야? 많이 해주면 좋지.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너 최근 10년 동안 밥 한 번 안 사고 내가 저번에 니네 아버지 장례식 때 조의금 30만 원 했으면 너는 최소 반이라도 해야지. 내 아들 결혼식에 꼴랑 5만 원만 내질 않나? 내가 참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너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 째째하게 왜 그러냐? 옛날엔 안 그러더니.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너가 나보다 조금 잘 살면 돈 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못 사는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엔 나도 안 아까웠지. 근데 돈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너랑은 더 이상 연 이어가고 싶지 않다. 왜 정색하고 그래? 알았어. 그냥 와서 밥만 먹어. 됐다. 김씨 할아버지는 친구 장씨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애써 무시한 채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날 장씨 할아버지와 밥을 먹고 당구를 치기로 했지만 보나마나 당구비도 자기가 내야 할 게 뻔했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김씨 할아버지와 장씨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김씨의 부모님은 3남 3녀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김씨의 어머니가 다른 집 땅의 농사를 도우며 6남매를 먹여 살렸습니다. 김씨는 6남매 중 5째였는데 부모님의 모든 지원은 맏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책가방 지퍼가 닫히지 않아 항상 벌어져 있는 책가방을 메고 다녀야 했고 어떤 날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 학교에서 집까지 무려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잠을 청했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해주신 도시락을 가져와서 밥을 먹었지만 유일하게 반에서 김 씨와 다른 또래 친구 1명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물로 배를 채우고 창피해서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 씨에게 다가와 주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동수. 동수는 김 씨의 뒷자리였는데 항상 밥을 안 먹는 김 씨가 걱정돼 같이 밥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동수는 그 시절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동수는 집에서 장남이었고 항상 도시락에는 밥과 계란, 심지어 분홍 소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분홍 소시지는 아빠와 첫째 형만 먹을 수 있었고 김 씨와 다른 형제들은 맨밥에 콩잎과 된장이 거의 주식이었습니다. 항상 김 씨의 어머니는 소화가 안 된다며 밥에 물을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넌 왜 밥을 안 먹어? 내 거 양이 좀 많은데 같이 나눠 먹자. 김 씨는 자존심이 있어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항상 동수는 밥을 꾹꾹 눌러 도시락을 담아왔고 점심만 되면 김 씨와 나눠 먹었습니다. 동수는 항상 마지막에 남은 소시지 반찬을 김 씨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둘은 항상 학교가 끝나면 농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동수는 대학에 들어갔고 김 씨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둘은 성인이 되면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이 멀어지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친구 동수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이 망했네, 아니면 해외로 유학 갔네 하는 등의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처음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안전모 같은 안전 장비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을 처음 해봤던 김 씨는 당연히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네.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한 번은 땅이 아닌 건물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김 씨는 고소공포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덜덜 떨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찌나 그렇게 높은 곳을 날아다니던지 김 씨는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돌며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틈틈이 목돈도 모아갔습니다. 김 씨는 어김없이 일을 나갈 채비를 했는데 이날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필 이날 김 씨는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안 가면 언제 잘릴지 알 수 없었기에 이날도 출근했습니다. 이날은 다들 일을 조금 쉬엄쉬엄 했지만 그마저도 김 씨는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1.5층 정도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김 씨는 순간 어지러웠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려 하는 그 순간은 정신이 돌아왔고 아주 높은 층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은 것을 천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사고를 덮으려는 윗사람의 지시가 있어 김 씨는 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 괜찮아. 빨리 구급차 불러. 무슨 구급차야? 괜히 안 좋은 소문 날 필요 있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그냥 차 타고 병원 보내. 응급처치를 빨리 받았다면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 김 씨는 이날 이후 항상 불편한 팔다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일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 씨는 절망하기보다 지독히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몸쓰는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공부에 한이 있었는지 의외로 공부가 적성에 맞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하며 검정고시까지 보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교에서도 지독하게 공부해 금융회사에까지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좋은 직업의 그곳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돼서야 김 씨는 친구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김 씨는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식 때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이 왔지만 끝내 동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같이 안 왔어? 야, 말도 마라. 동수 걔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사원방에서 거리에 나 앉았다더라. 아이고 그러냐. 동수 지금 어디 산대? 우리도 동수 못 본 지 한참 돼서 그건 모르겠다. 김 씨는 친구 동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게 동수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동수를 만나보려 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아내와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김 씨는 그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장남이었던 첫째 형에게 물려줬는데 김 씨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은 하나둘씩 첫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 돈 다 오빠가 가질 건 아니지? 그래, 형. 우리 다 어렵게 사는데 지금 잘 사는 영길이 빼고는 나눠야지. 내가 왜 나눠줘? 엄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인데, 안 그러면 너네가 죽기 전까지 평생 제사 지낼래? 그리고 물려받은 돈 그렇게 많지도 않아. 너네도 알잖아. 우리가 어릴 때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가족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눠줘야지. 김 씨는 하도 가치가 달라는 다른 형제들의 꼬드김에 같이 가졌는데 재산 받을 때 자기 이름은 쏙 빼놓고 나눠달라고 할 거면 자기는 왜 데려갔나 싶었습니다. 영길아, 너도 네 형한테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봐. 하지만 김 씨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부모님께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동생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고 작은 돈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물론 잘 사는 김 씨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형제들을 보며 더욱이 친구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씨의 형제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성격들이었습니다. 김 씨 형제 간의 양보라고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한동안 친구 동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원래 동창회에 잘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행여나 동수를 볼 수 있을까 싶어 해마다 김 씨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이 되기 전에 동수가 드디어 동창회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야, 동수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대체 뭐하고 지냈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 눈에 동수는 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동수는 주름이 많이 생겼고 흰머리도 조금씩 보였지만 김 씨는 바로 어제도 만난 사이처럼 동수를 어색해하지 않고 크게 반겼습니다. 동창회에 온 동수의 옷차림은 꾀죄죄했고 가까이 가니 조금은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수의 외모를 보니 그간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동수가 너무 반가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너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네 소식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옆에 있던 친구도 그런 김 씨의 말에 맞장구 쳐줍니다. 영길이가 너 찾는다고 수소문하고 다녔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전 연인 찾는 느낌이었다니까. 반가워서 계속 이것저것 묻는 김 씨의 질문에도 동수는 그냥 말을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동수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봐 김 씨는 더 이상 안부를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창시절 동수에게 질투가 심했던 눈치 없는 친구 한 명이 동수에게 묻습니다. 너네 집 진짜 망한 거야? 지금 꼬라지 보니까 망한 거 맞구나. 김 씨는 동수 대신 답합니다. 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겨우 그거야? 너네 회사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야? 곧 백수 될 것 같은데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라. 김 씨의 사이다 같은 답변에 다른 친구들 모두 김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날 김 씨는 동수와 과거 학창시절 얘기를 하며 반가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앞으로 연락을 자주 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집에 가서도 좋은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내에게 어린아이처럼 동수를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나랑 결혼식 올릴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 김 씨는 이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동수를 만났습니다. 동수야, 뭐하냐? 주말인데 술 한잔 어때? 동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당일 김 씨는 용기 내어 동수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해 줬습니다.
22살 때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다니던 대학도 졸업 못하고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일은 하고 있냐고 물어보자 지금은 그냥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아직 40대라며 아직 너무 젊다고 동수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이날 둘은 3차까지 갔고 비용은 모두 김 씨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도 동수와 만날 때마다 김 씨는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사줄 때마다 김 씨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학창시절 동수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려울 땐 능력되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최선을 다해 동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도 김 씨가 얼마나 동수라는 친구에게 고마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김 씨가 친구 동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하면 흔쾌히 나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일을 계속 다니며 자식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세월 동안 아직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 씨가 동수에게 생전 처음 잔소리를 했습니다. 평소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성격의 김 씨였지만 이날은 술도 많이 들어갔고 그동안 동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 씨가 참지 못해 한마디 한 것이었습니다. 동수야, 왜 그러고 사냐? 이젠 돈도 모으고 해야지. 너 그러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든 되겠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날 이후부터였을까요? 점점 김 씨의 눈에는 동수가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점점 신세한탄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없어, 못해, 안 되라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를 과거, 환경, 부모, 이혼한 전 배우자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는데. 어떻게 날 배신하고 다른 살림을 차릴 수 있어? 동수가 한 말에 의하면 동수의 전처는 동수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동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수는 아내까지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몇 년간 버티다가 결국 아내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때 잘하던 사업 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잘 다니던 대학 등록금 못 내서 졸업도 못하고. 사실 어려서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김 씨는 동수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달랐기에 그냥 묵묵히 들어주었고 항상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조언해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김 씨가 잘 들어주니 점점 더 심하게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김 씨는 그런 동수의 말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취했을 때마다 항상 동수는 김 씨에게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넌 좋겠다. 가정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놨을 거잖아. 너 얼굴 보면 참 편해 보여. 난 그게 부러워. 김 씨는 그간 충분히 위로해 주었고 조언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날도 김 씨는 동수에게 택시비까지 쥐어주고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날 왠지 택시비를 건네는데 동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안해 하면서 받곤 했는데 이날은 한참 김 씨를 째려보다가 김 씨가 건네는 돈을 휙 가로챘습니다. 김 씨는 찜찜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일이 바빠져 한동안 동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어느 날 동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수야. 요새 왜 연락이 뜸해? 저기 우리 집 근처에 횟집 근사한 데 생겼는데 이번 주말에 한 잔 어때? 할 얘기도 있고. 바빴던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김 씨는 흔쾌히 동수를 만났습니다. 이날 횟집에 가기 전에 동수가 백화점을 가자고 하길래 김 씨는 따라갔습니다. 웬 백화점이냐고 물었더니 옷을 환불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동수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수는 그렇게 백화점 안에 있는 한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옷 좀 환불하려고요. 지난번에도 환불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어떤 점 때문일까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색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색깔도 있어요, 고객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환불해 주세요. 고객님, 이게 태그도 떼져 있고 옷에 뭐가 묻어 있네요. 그리고 환불 기간이 일주일인데 벌써 3주가 지나서 환불은 어렵습니다. 네? 아니 내가 잠깐 바빠서 못 들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김 씨는 이런 동수의 모습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 된다는데 계속 우기는 동수와 더 이상 말싸움 하기 싫었는지 결국 가게 사장님이 나와 환불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동수에게 옷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백화점 드나드는지 물었더니 백화점 가서 대접받는 느낌이 좋아서 자꾸 가서 옷 사고 트집 잡아 환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동수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해도 동수는 그런 김 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동수는 이동 중에도 김 씨에게 주변에 잘된 동창들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사장님 소리를 듣자 그저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리고 몰래 뒤에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반찬이 채 나오기도 전에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뭐야? 사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애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생겼던 자식인데 이번에 얘가 결혼한대. 아이고, 딸이 있었구나. 여태 왜 말 안 했어? 난 당연히 자식이 없는 줄 알았잖아. 너무 축하할 일이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냐. 우리가 몇 년 친구냐. 네 딸이다 생각하고 좀 도와줄 수 있어. 김 씨는 동수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야? 금전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야. 말없이 술을 마시는 동수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동수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는데 친구의 딸까지 도와주려면 아내와 상의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랑 얘기해봐야 하긴 하는데 내가 혼자면 몰라도 나도 아직 자식들 있고 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 너네 자식들은 잘 살잖냐? 들어보니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결혼도 시켰다며? 이제 돈 나갈 일도 없겠네. 꼭 아내한테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잔뜩 큰일 난 표정을 짓더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그게 뭔데? 무슨 일 있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김 씨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져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큰
큰 평수 매장의 떡볶이집 프랜차이즈를 덜썩 하겠다고 계약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자꾸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고 해서 여보랑 상의도 못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미안해요. 김 씨는 아내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아내는 그동안 차곡히 모아두었던 목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 돈은 김 씨와 아내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요즘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고 잠적하지 않고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기꾼이 아닌 행세를 했는데 이는 김 씨의 아내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몇만 원씩 김 씨 아내의 계좌에 이체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도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길을 걷던 김 씨에게 떼인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홍보 문구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속는 셈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조금 무서웠지만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서워 보이는 직원들이 서 있었고 김 씨는 그간의 상황을 그 직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돈을 받아주는 대신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꽤 높은 수수료였지만 돈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김 씨는 여기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진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돈을 아주 아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장 김 씨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사는 작은 집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 월급 그리고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노후는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친구 동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랑 얘기 좀 해봤냐는 동수의 질문에 김 씨는 최근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런 김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그럼 자기 딸 못 도와주는 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났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상황이 이러니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동수는 김 씨에게 그러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김 씨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내와 김 씨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김 씨의 장인어른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정작 치매 끝에 돌아가셨고 장례식 때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 보증까지 서줬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허리가 말썽이었습니다. 그 전에 팔다리 수술을 크게 한 적이 있었기에 최대한 수술은 피하려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견뎌왔지만 이번에는 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 김 씨는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한동안 친구 동수는 김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없어지니 이제 연락도 없어지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수는 이제 김 씨 대신 다른 동창들과 만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매번 다른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들이 올라왔고 김 씨는 친구 동수가 거기서도 얻어먹는지 아니면 거기서는 김 씨랑 있을 때와는 달리 지갑을 들고 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길아, 너 동수한테 돈 빌려줬냐?
나 동수 이놈이 하도 돈 없다고 징징대길래 100만 원 빌려줬더니 이제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 돈 안 빌려주니 나를 나쁜 놈이라 욕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사실 김 씨도 조금씩 동수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동수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김 씨는 애초에 받을 생각 없었던 금액 정도만 빌려줬습니다. 아무튼 너도 조심해라. 동수 이놈 왜 이렇게 무너졌냐? 김 씨는 학창 시절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동수의 모습에 씁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수는 아파트를 보유한 친구에게 아파트를 팔고 코인 투자를 하자며 돈 벌면 10%만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오래 사기를 당하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몸까지 안 좋아지는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와중에 동수가 자기를 조금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동수가 자기는 실컷 도움받고 자기가 도와야 할 위치에 서면 싹 뒤돌아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흔한 위로조차 듣지 못했고 심지어 동수는 김 씨의 장인어른 장례식에 아파서 못 간다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김 씨는 아직까지 동수가 가장 편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했기에 김 씨는 어김없이 유일한 술친구인 동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김 씨는 동수에게 학창시절 고마운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동수와 해장국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거는 잘 정리된 거야. 이전에 통화할 때 자기 딸 못 챙겨주는 것만 말했던 게 미안했는지 동수는 이제서야 김 씨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날 들어간 해장국집에서는 김 씨와 친구 동수에게 추억이 가득한 분홍 소세지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와 동수는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분홍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후 동수는 김 씨를 잠깐 더 위로하더니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길아, 우리 막내딸 결혼식에 와줄 거지? 결혼식은 부모 인맥 아니냐? 딸이 아빠 주변에 올 사람 없냐고 물어봐서 내가 몇 명 온다고 말해놨어. 친한 친구라 축의금도 잘 넣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동수는 김 씨에게 축의금을 많이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수는 반찬으로 하나 남은 분홍 소시지를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동수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동수는 어릴 적 김 씨에게 분홍 소시지를 양보하던 예전의 동수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동수와 인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살아. 하지만 동수는 오늘도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다며 둘러댔습니다. 사실 오늘만 안 가져온 게 아니고 원래 김 씨를 만날 때 동수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맨날 나 만날 때 지갑을 놓고 와? 내가 그 정도 샀으면 너도 한번 사야지. 솔직히 지난번에 횟집 갈 때 네가 사는 줄 알고 갔는데 그때도 뒷공문이나 빼고. 너 오늘 왜 이리 예민해? 겨우 해장국 가지고. 그건 그렇고 영길아, 다음 주 주말에 꼭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김 씨는 말없이 계산하고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동수 딸의 결혼식 날 아침부터 동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의 휴대폰은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동수는 잔뜩 격양돼서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너 정말 안 올 거냐며 실망이네.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동수 딸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동수가 전화를 받고 김 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되받아쳤습니다. 너는 내 장인어른 장례식 때 왔냐? 그리고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밥도 잘만 산다고 하더니 나 만날 땐 왜 지갑을 항상 두고 오는 거냐? 내가 너 밥 사준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다. 나랑 놀고 먹고 돈도 한 번 안 쓴 것도 모자라 나 힘들 때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적 있어? 난 일이 바쁠 때도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먼 지방까지 밤새고 운전해서 갔다. 난 너한테 고마움이 아주 컸어서 너한테 쓴 그 돈들 아깝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 너한테 쓰는 돈은 뭐든 아까워질 것 같다. 이제껏 너한테 썼던 돈은 예전 시절 고마웠던 기억들 생각하면 아깝지 않으니 갚을 필요도 없어. 하지만 너랑 인연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그렇게 김 씨는 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는 친구 동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바라보며 아내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사실 돈 때문에 동수와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시절 고마운 것만 생각하면 김 씨는 죽을 때까지 동수에게 밥을 사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수의 마음이 가난해서 손절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친구와는 연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것을 김 씨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이후 다행히도 사기당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또 어떻게 퍼졌는지 동수가 자기 딸 핸드폰으로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사기당한 돈 받았냐며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식 상장 정보를 김 씨에게 흘려줬습니다. 동수는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 정보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김 씨는 아직도 친구 동수가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완전히 동수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힘들 때는 술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와 차를 마시며 아내에게 힘든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말을 잘 들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진작 동수 대신 아내와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질 거리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없어선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나에게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